이제 정치명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제 돌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매주 1대1로 만나서 토론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범법 처벌보다 민생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먼저 김영주 의원님. 두 여야 대선 후보가 1대1로 만나서 매주 만나서 정책 토론을 해요. 그게 또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좋은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죠. 이번 대선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정부가에서 각 개별 정부의 정부 조직부터 해갖고 재정부터 큰 틀에 중요한 어떤 정책적 변환을 후보들이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여야 모두가 제가 평가하기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데 대한 시원한 비전과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는 좀 후보들끼리도 각 당의 후보들끼리 너무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이제 정책 프레임으로 바꿔야 되고 또 일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 후보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가 우위지 않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선방을 먼저 날린 셈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영상 본인들 얘기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가치 그리고 비전과 정책 그리고 실력과 또 실적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오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보신 대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배경이 뭘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저희가 뒤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릴 텐데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아까 그리고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게 되면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꼼수를 의심해서 즉답을 피했다. 부패와의 전쟁에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일 의원님. 윤석열 후보로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격 포인트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는지 아마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자기의 정책 비전을 잘 다듬어서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국민의 판단을 얻으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1대1로 매주 회동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쉽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 들어서 미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과거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고 지금 온 국민이 최대 관심사는 대장동 게이트에 솔직히 어떤 분이 최종 책임자냐, 어떤 분이 설계자냐.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여론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여론보다 훨씬 높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재명 후보는 좀 모면하겠다는 거고 정책 능력에 자신감 이야기하시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사가 되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근데 김종혁 국장님 제안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만나가지고 정책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거절을 할 때도 뭐가 있어야 거절을 할 수 있는 거. 그 명분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명분이나 근거는 일단 제안 자체가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아까 뭐 이상일 의원 얘기한 대로 두 후보가 이제 나름대로
당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이제 2월 13일인가요?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나면 예. 아마 후보 등록한 그런 그 대선 예비 후보들을 향해서 계속 TV 토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그때 이어지겠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게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좋을까? 민주당 쪽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토론에 자신감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네. 우리가 정책에 자신 있다는 걸 만약에 이걸 피하면 윤석열 후보는 그 정책에 자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과거 청산 혹은 범법 처벌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대장동에서 상당히 걸리는 게 많은가 뭐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은가 보지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탄핵 그리고 과거 청산을 통해서 집권한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야 과거는 덮어도 그리고 범법 이런 거 이제 야 그런 거 말고 미래를 향해서 얘기하자라고 주장을 하면 그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자기들은 옛날에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대장동이니 뭐니 다른 어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그 건축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걸 덮으려고 저렇게 얘기하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재명 후보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제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얘기는 한문수 수석님이니까 이거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김 의원님처럼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금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는 부처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좀 순수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과거 청산과 범법 처벌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윤석열 후보나 부인이나 장모는 지금 공수처와 검찰, 경찰 얼마나 많은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자체를 묻자고 이렇게 호도할 필요는 없을 것 건 같고요. 아니다. 그리고 TV 토론도 있지만은 그 전에 여야 거의 양당의 후보가 선정됐으니 국민들 앞에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그런 의미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국민들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 정책 토론과 이걸 민생을 놓고 토론하자고 제안한 걸 놓고 대장동을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건 이대로 하고 예.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고요. 그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다음 내용 여론조사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윤석열 후보 야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한국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1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두 후보 간에. 여권이 술렁거렸다.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지속 여부 속단하긴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43, 이재명 후보가 31.2%. 그동안 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김영준 의원님, 네. 뭐 물론 여론조사가 너무 많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데도 있었고 어제 또 나오는 데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보이는 데도 네. 있었거든요.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로 좀 민주당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네. 전문가들은 사실은 11월 5일 기점이 아니라 11월 한 11일, 12일 기점의 여론조사가 조금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후보가 결정되고 한 일주일 뒤에 여야 후보 결정되고 일주일 뒤에 민심이 진짜 민심이다.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보면 12월 5일 시점으로 보면 사실은 말하자면 후보가 결정되고 윤 후보가 결정되고 또 홍준표 후보가 마치 큰 틀에서 승복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론조사가 됐을 가능성이 많고 예. 또 실제로 그런 결과에 대한 컨벤션 효과들도 있는데 그 뒤에 아마 11월 5일 이후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의 어떤 반발 또 흩어짐 이런 것들도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는 나타나기 때문에 반영이 또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는 오늘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실제로 지지하는 거하고 예.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달리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게
뒤처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저희도 여론조사를 전해드리면서 워낙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김정일 국장님, 근데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라는 거는 여당에도 있어야 될 텐데 그때는 이런 조짐이 좀 안 보인 것 같은 기억이 나기도 하고. 없었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역벤션이다, 역컨벤션이다 해서 그런 신조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역벤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는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저렇게 올라가는 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컨벤션 효과가 원래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예. 이게 정상이고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게 비정상이었던 건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대장동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3차 경선에서는 28%밖에 못 얻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깜짝 놀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저 윤석열 후보의 그 지금 컨벤션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것은 아까 지금 우리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고착화되고 굳어지면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다음 조사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일면 기사에서 2030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언론들이 2030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마다 2030 표심이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누구도 2030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가 청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청년이 희망을 잃게 된 건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다. 일단은 자성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보면 탈당 이어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1,800명이 어제 기준인 것 같습니다. 1,800명이 탈당을 했는데 그중에 75%가 2030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한 통계겠죠. 이상일 의원, 네. 2030을 잡기 위한 경쟁이 이번 대선에서 정말 핵심적인 변수라고 보세요? 네, 큰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의 표심 전체는 우리 국민이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예. 2030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2030 층이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일부는 지금 상실감, 허탈감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표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 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두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2030 세대에서 꽤 앞선단 말이죠. 물론 다른 조사는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2030 전체의 표심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저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정권 교체를 정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2030의 표심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다가가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비전 제시하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말이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거를 보는 관점은 세대별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지금 이제 좌우층이 있고 중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도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수로 선출된 이후에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까닭은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 것들이 반영이 됐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더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수 수석이 이게 2030의 표심이 원래 민주당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번 재보선부터 해가지고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오히려 더 급한 건 민주당 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그 기사 제목에 있었듯이 이재명 후보 얘기했듯이 반성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 2017년도에 촛불 시민혁명 있을 때 젊은 층들 20, 30대, 40대가 얼마나 많이 호응하고 지지했습니까? 근데 지금 현 정부 이제 4년 차 끝나가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등을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 그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공정에 민감하고 차별을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얘기를 들어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볼 때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고 그렇게 하면은 20, 30대의 지지가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조사들이 약간 차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 30대가 어느 이렇게 윤 후보나 거의 확정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부동층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하기에 따라서 예. 그분들의 젊은 층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김종인.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2030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2030을 특히 남자들 페미니즘을 앞세우면서 뭐 페미니즘 정부다라는 것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20대 남성들, 230 남성들을 소외시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 제시했던 뭐 우리가 이걸 해줄게 저걸 해줄게 비정규직을 없애주고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게 그런데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인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2030의 마음을 얻으려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됐고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친문그룹으로부터 예. 뭐야 당신 뭐야 우리하고 등 돌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030을 얻으려는 마음을 얻으려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딜레마 상태다. 그래서 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기사도 관련한 내용인데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이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2030 여기서는 남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대와 30대의 남자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 편향 정책에 대해서 원인으로 지목을 했다고 해요.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시글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요, 김영주 의원. 네. 아까 이제 김 국장님 얘기하고 또 더해가지고 문제 원인은 비슷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다시 좀 편을 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어요. 그전에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부분이.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젊은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 대표가 된 이후 직후 입당 러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난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표의 성향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뭐 지금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철학적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실제로 어쨌든 그런 논의보다는 20대 남성들이 왜 말하자면 민주당을 싫어하게 됐고 적극적으로 입당하는 러시까지 가게 됐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 우선은 우리가 자성론부터 시작해서 소위 지금 이제 젊은 MZ 세대들이 586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 솔직히 보면 저도 포함해서 민주당이 거의 뭐 송영길 대표부터 586이 거의 주도하는 그런 당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혁신하냐. 그렇다고 해서 있는 주류 자체를 스스로 교체하기는 쉽지 않은 마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좀 말하자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조금 큰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일 의원님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탈당자 중에 2030이 75%가 넘어 굳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 40명밖에 안 된다. 탈당한 사람. 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2030도 좀 뭐 소홀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저는 좀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2030 세대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이 실망한 이 상황에서 그들의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폄하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 게시글을 공유한 거는 매우 가벼운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관점에서 2030의 생각을 분석을 한다면 실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30의 여성층은 놔두고 남성만 잡겠다는 저런 발상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2030이 왜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왜 현 정부에 실망을 해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아주 잘한 것도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고 있느냐. 이거는 현 정부가 2030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그렇죠. 내 집 마련 꿈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게 공정과 정의인데 공정과 정의는 우리가 조국 사태에서 다 확인을 했고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가짜 공정, 가짜 정의를 내세웠다. 이것이 2030 세대의 판단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당이 시작을 해야 해법이 예. 나오는데 전혀 해법을 제대로 마련할 생각이 없고 예. 제가 보기엔 국지적 진단, 단세포적인 지금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격하소행이라고 할까요? 임시 변통책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예. 제대로 표심 진단이 안 되고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2030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는 거는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두 후보, 두 당이 어떤 정책과 행동이 나서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